예, 북한의 핵도발로 한반도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측 주장대로 이번 6차 핵실험이 ICBM용 수소탄 시험이었다면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구분 능선을 넘어 완성 단계를 앞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핵실험에 한국과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인데요. 이 시간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북한의 핵실험의 위력과 함께 과연 수소폭탄 실험이 맞느냐 그 여부인데 방금 전에 국방부가 이 핵분열과 융합 물질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 얘기인데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수소폭탄인지 아닌지 또 시험에 성공했는지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국방부가 핵융합 을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뭐 WC-135라고 그 미국의 그 스니퍼라는 그 비행기가 있습니다. 예. 현재 핵실험한 그 제논이나 크립톤을 이게 포집하는 그 비행기인데 혹시나 그걸 포집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한 건지 그것도 우리가 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일단 핵융합 소리까지 한 걸 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증폭 핵분열탄 이상이다.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아침에 노동신문에 그 땅콩 모양의 그 수폭탄 모양을 보여준 다음에 몇 시간 만에 바로 그 핵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땅콩 모양의 그 수소폭탄을 핵실험 아닌가 한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고 과거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3월 달에 축구공 모양의 그 핵탄두를 김정일이가 가지고 나왔다가 그걸 9월 9일 날 폭발시킨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됐다.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데 표준화가 바로 작년에가 축구공같이 만들어놓은 것을 표준화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그때 우리가 경험을 보면은 그걸 들고 나와서 폭발시켰으니 이번에도 그날 아침에 그 땅콩 모양의 그 수소폭탄을 들고 나왔다가 그걸 폭발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모양대로라면 저거 분명히 수소폭탄입니다. 그건 뭐 앞에 그 좀 땅콩 모양의 좀 큰 부분이 핵폭탄이고 그다음에 조금 쪽 들어간 쪽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성자하고 액선을 차단할 수 있는 기자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라늄 238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걸로 봐서 분명히 수소폭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재래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핵폭탄보다도 폭발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게 수소폭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WC-135가 공기 중에서 자연 상태보다 많은 그 수소폭탄의 그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증폭 핵분열까지는 맞다라고 하는 게 국방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험 전에 김정은의 현지도 나왔던 저 장구형 모양의 저 장비 그리고 인공 지진의 규모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증폭 핵 분열탄 이상이고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증폭 핵 분열탄보다는 수소폭탄에 가깝죠. 왜냐하면은 뭐 국방부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핵 융합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증폭 핵 분열탄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거,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핵 분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증폭 핵 분열탄은 거기다가 더 증폭을 하는 것이죠, 분열을. 그런데 이제 수소폭탄은 융합 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핵폭탄으로 기폭제를 써서 핵 융합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융합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수소폭탄이다라고 우회적으로 국방부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진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상청 발표 지진파는 5.7, 그리고 북미 지질연구소, 그리고 중국 측 주장은 6.3, 유럽도 6.3이에요. 유럽 또 어떤 나라는 6.4라고 발표한 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6.1인데, 그럼 그 어디가 맞냐? 우리 어제 그 북한 핵실험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진파는 0.2가 상승하면 에너지가 2배로 오른다.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측과 미국 측의 주장이 0.6 이상의 차이가 나면 이건 8배 이상의 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8배라는 것은. 1에서 8배는 8배지만은 예를 들어서 50킬로톤에서 8배면 얼마입니까?
400킬로톤과 50킬로톤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지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뭐 산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난 5차 핵실험이 5.0 지진파에 10킬로톤 아닙니까? 예. 그건 뭐 이제 국방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그러면은 5.2가 되면 얼마예요? 20킬로톤. 5.4가 되면 40킬로톤. 5.6이 되면 80킬로톤. 그러면 5.8이 되면 160킬로톤인데 5.8이 아니고 우리 기상청 5.7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120킬로톤이 계산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측 주장대로 6.3이라면 960킬로톤, 1메가톤에 육박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차 핵실험의 위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실제보다는 조금 다운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제가 평소에 이야기했는데 예. 그래서 북미 지질연구소 홈페이지에는 1.5 메가톤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풍계리 한경북도에서 그 핵실험을 했는데 예. 우리 충청북도 지점 서울까지 흔들렸고 중국으로는 뭐 연길에서는 그 연지에서는 뭐 등이 떨어지고 또 장춘 되게 멉니다. 그런 데서도 이제 흔들림을 느꼈을 정도니까 이거는 예사로운 폭발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너무 공포스럽게 봐서도 안 되지만 실제와 다르게 또 축소해서도 우리 예. 국민들이 전혀 또 사태를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국방부는 일단 폭발 위력을 50킬로톤으로 추정한다 이런 발표를 잠시 전에 했었습니다. 예. 저는 물론 뭐 신인균 대표님 말씀이 뭐 대부분 다 맞습니다만은 어저께 아침에 그 노동신문에 나온 얘기를 제가 또 한번 하면은 북한이 뭐라 했냐면은 그 김정은이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도 하면서 뭐라 했냐면 거기에 자기네가 수십 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짜리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데 핵폭발력을 목표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가톤 소리를 북한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 대표님 말씀처럼 1메가톤에 근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메가톤을 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1메가톤이 넘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뭐 살인마고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국민들한테 만약에 방사선이 누출돼 가지고 한경북도 일대가 전부 다 이렇게 그 못 쓰게 되고 해서 하면은 엄청난 비난을 받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네가 환경을 보호하고 그 핵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폭발을 시험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메가톤은 넘지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자신들은 싶습니다.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일단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류준희 아나운서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 그 자기들이 이미지로 핵 폭발 위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물질 양을 조절해서 위력을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쉽습니다. 그건 뭐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얘기인 것이 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땅콩 부분에 좀 큰 쪽이 전기선이 있는 쪽이 핵폭탄이고 가운데 이제 중수소가 삼중수소가 들어가는데 중수소 삼중수소 양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우라늄 238 양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폭발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네가 원하는 바대로 한 50KT나 100KT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신 대표님, 지난 4차 핵실험이 과연 이제 무슨 수소탄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실패로 일단 간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수소탄, 이번 시험이 수소폭탄이라고 가정했을 때 벌써 한 1년 8개월 이상을 그 시험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때 실패했다면 성공이 이번에 가정한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급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급진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소련이죠. 소련,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 핵 개발해왔고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수소폭탄으로 발전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원자폭탄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폭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장르를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걸렸던 시간과 지금 모든 설계도를 어떤 뭐 스파이들이 외조로 구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시점이면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이 빠르죠. 또 북한은 전 국가의 모든 역량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년 8개월에 그러니까 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정말 수소폭탄으로 했으니까 실패한 수소폭탄일 수도 있죠. 일부 실패한. 그러면 1년 8개월 만에 완전히 성공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건 긴 그 시간이 아니다. 왜냐?
1차 핵실험을 2006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11년 만에 수소폭탄까지 간 거니까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핵에 대해서 방심을 하고 그냥 아직도 뭐 6에서 7킬로톤밖에 아닌 거야. 70년 전에 미국이 했던 그 원시적인 핵폭탄보다 아직도 약한 거야. 사실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눈앞에 닥쳐온 것이지만 뭐 저기 계신 김정봉 실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다 그 과정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북한이 강조한 게 이제 ICBM 장착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수소탄 개발에 성공을 했다 주장한 건데 그 의미가 바로 이제 레드라인과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형화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자 과연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일단 청와대에서는 뭐 강한 응징, 최고 응징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레드라인을 넘은 건지 아닌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얼떨결에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레드라인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레드라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레드라인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ICBM에다가 핵폭탄을 실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레드라인이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북한이 갈 길이 좀 멉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화성 14형을 2번 쐈는데 한 번은 탄두를 좀 크게 해가지고 한 뭐 7, 8천 킬로 날아갔고, 두 번째는 탄두를 적게 해가지고 한 뭐 만 킬로 넘게 가서 워싱턴을 타격할 수준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만은 사거리는 비슷하지만 탄두를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는 그 수소폭탄 저게 저건 아무리 봐도 한 뭐 6, 700km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저기에 없는 나머지 부분 뭐 후 추진체, 포스트 부스트 비클 그래 같은 후 추진체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 저건 실물이 아니죠? 저건 거의 실물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배터리하고 전자장치거든요. 뒤에 있는 것이. 모형이 아니라 실물입니다. 저는 실물이라 봅니다. 그래요? 저는 그다음에 저희다가 저 배터리 무게하고 그다음에 앞에 내열 장치도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표피도 들어가죠. 이걸 다 넣게 되면 그럼 저게 중량이 어느 정도? 한 제가 볼 때 1톤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넘어요? 1톤 근접해서 1톤 압박이 되기 때문에 저거를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그게 레드라인이거든요. 근데 저걸 가지고 워싱턴 때릴 능력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조금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레드라인이라는 게 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 넘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야구로 치면 파울이고 아니면 뭐 그 인플레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딱 미국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 레드라인이 뭐냐?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레드라인을 넘어서 발은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발이 아직 땅을 짚지 않았습니다. 땅을 짚으면 이제 아웃 판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발은 넘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뭐 오늘도 그 모 일간지에 그 칼럼 적어달라서 그 말을 그대로 적었는데, 그러면 발을 땅에 디디는 건 뭐냐? 바로 ICBM 실험을 진짜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ICBM을 연상할 수 있는 실험을 했었죠. 화성 14호 2,700km까지 올라갔다가 또는 그 다음에 또 3,700km까지 올라갔다가 이거를 옆으로 쭉 펴면 워싱턴까지 간다. 이걸 이만큼 펴면 LA까지 간다. 뭐 이런 모습만 보여줬는데,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다 믿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2,700km까지 날려 보았는데 2,700km 해봐야 미국의 그 어떤 영토, 미국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이 관할하고 있는 그 어떤 영토에도 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발자국을 디딘 게 아니죠. 그래서 6,000km 정도가 되면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입니다. 그래서 6,000km 정도를 한 1,500에서 2,000km 정도의 고도로 비행하는 정상 각도죠. 그렇게 해서 6,000km를 날아가서 북태평양 어디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바로 이제 재도립과 또 날아간 어떤 추력,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레드라인의 발자국을 디딘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핵실험 이후에 이제 미국과 한국 당국이 그 방사성 물질, 동위원소 제논이나 이런 걸 포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북한의 그 풍계리 시험장이 2차 지진까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함몰 지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그러니까 방사성 유출 여부, 또 만약에 갱도가 완전히 무너졌다면 이후에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2차 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궁금한데. 그래서 이게 갱도가 무너져서 두 번째 4.6 지진, 미국 측 주장으로는 4.1, 우리 측 주장으로는 4.6 지진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은 2차
동시다발적인 2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진짜 인공 지진인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함몰되어서 4.6의 지진이 난다. 4.6도 사실은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예, 난다.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몰되었다면 그 제논이나 크립톤이 채집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계산에 없던 내용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5차 핵실험까지는 아주 그 튼튼하게 방어를 해서 제논 크립톤이 전혀 수집되지 않았죠. 네. 포집되지 않았죠.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함몰이 되었다면 계산 밖의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 핵물질이 포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만큼 갱도의 어떤 차단막 시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돼 있다고 저희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잘 만들었겠죠. 자신들이 다 모든 것은 이제 물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추구하는 핵실험이 예를 들어서 1메가톤이다. 그럼 1메가톤에 견딜 수 있는 핵실험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폭발을 하면 거기는 결국 자기네들 국토예요. 그 방사능을 처리하고 반감기라는 것은 몇만 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계산 밖으로 더 화력이 커져서 함몰했다면 다음 핵실험은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지 않고 2차 핵실험이 바로 파키스탄처럼 2차 핵실험이 바로 들어갔는데 수소폭탄이라는 게 조그만 핵폭탄을 터뜨려서 이 그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폭 핵폭탄 터졌는데 핵융합 작용이 터지지 않아서 2차 수소폭탄 실패를 한 것으로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 실제 그렇게 된다면 3차 핵실험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죠. 북한 핵실험 위력 관련해서 있고 갱도 붕괴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국정원의 그 발표에 보고에 따르면 이번 갱도서 실시가 됐고 갱도가 함몰된 곳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그 핵실험을 이제 6번 했죠. 첫 번째 핵실험한 그 동쪽 갱도는 방사선에 누출됐습니다. 첫 번째 할 때 경험이 부족해서 누출돼 가지고 그 일때는 그 사용을 전혀 못하고 포기해 버렸고 그다음에 2, 3차는 서쪽 갱도에서 했고 요번에 4, 5, 6차는 북쪽 갱도에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함몰했다 그랬기 때문에 함몰돼도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 요번에 6차 핵실험을 제일 높은 데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높은 쪽에서 함몰됐기 때문에 그 밑에는 함몰된다 하더라도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일 우려되는 것은 제논이나 크립톤 같은 방사능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북한이 비록 이번에 방사능 누출이 없어졌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것도 이제 미국의 그 WC-135가 동해상공에서 대개 울릉도 상공에서 대개 포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서풍이 대개 주로 부니까 그 풍계리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한 며칠 걸립니다. 며칠 걸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아무래도 포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이 기폭장치, 초기에 기폭장치 할 때 플루토늄을 썼는지 아니면 우라늄 235를 썼는지 그게 이제 파악이 되는데 크립톤하고 제논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의 구성비 따라서 초기에 플루토늄이냐 우라늄 235냐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소폭탄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물론 뭐 공기 중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합니다만 그거를 포집을 하게 되면은 증폭 핵분열탄 이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과거 같으면은 함몰이 안 일어나고 터널 속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데 일단 함몰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부는 바깥에 누출됐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의 안전 문제인데 지금 현재 북한이 이번 핵실험 말고 5번 핵실험한 가운데서도 과거에는 그 화강암에다가 터널을 그냥 뚫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수 누출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근래에서 보면은 북쪽 갱도하고 이 서쪽 갱도에서 이 사람들이 터널을 굴착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지하수를 빼내왔단 말입니다. 초기에는 지하수를 뺄 필요가 없었어요. 1차 핵실험 때까지는. 그러니까 많은 균열 때문에 비가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방사능 누출이 공기적으로 안 되지만은 아마도 물로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길주 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알 수 없는 이상한 괴질에 걸려가지고 예. 고생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앞으로도 통일돼도 예. 아마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초에 이제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 9월 9일인데 그 무렵에 물론 뭐 한 6일 정도 빨리 이제 했다고 하지만 도발을 또 다시 추가 도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번에는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상이 나올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정도 강력한 핵실험을 보여주고 다시 또 핵실험을 할 필요는 저는 뭐 예.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북한이 이제 1차 핵실험부터 쭉 패턴을 보면 한 3개월, 핵실험 전후 3개월에 ICBM을 연산시킬 수 있는 로켓 발사, 뭐 우주 발사체 발사 이런 것과 계속 시너지 효과를 마련해 왔었어요. 그래서 핵실험하고 나서 국제 제재가 있으면 ICBM 한다든지, ICBM 해서 국제 제재가 있으면 핵실험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을 해왔었는데 예. 한 3개월 턴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핵실험이 3년 주기가 아니고 1년에 2번을 해버리고 지금 또 1년 후에 바로 또 핵실험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패턴이 사라지고 그냥 즉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오거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화성 12호를 북한이 쐈습니다만은 2,700km 날아가고 550km 고도로 비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ICBM을 연상시키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ICBM을 연산시키려고 하면 최소 2,000km 정도를 궤도를 잡고 탄도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다시 안정적으로 지구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어딘가로 낙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게 이제 그야말로 ICBM이다라고 과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이 수소폭탄과 엄청난 그 메가 시너지 효과를 마련하려면은 ICBM 발사를 보여줄 예. 가능성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그 우리 국정원에서도 북한이 지금 IC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징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날 또 즈음해서 반드시 9월 9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즈음해서 그러한 도발을 통해서 이번 수소폭탄과 예. 시너지 효과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항상 북한 보면 이제 기념일 도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정부 군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교수님 이거 여쭤볼게요. 교수님께는 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개최 장면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1위부터 5위, 서위 1위부터 5위까지가 나와서 있는데 예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이잖아요.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서명해가지고 그것만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저런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김정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핵실험 때문에 유엔 제재를 유발했다. 그래서 현재 중국과 관계가 나빠졌고 북중 교역이 현재 많이 중단된다. 그래서 장마당 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내가 더 배가 더 고프다. 하는 게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일부는 북한의 그 수소폭탄 뭐 보유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자긍심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일반 하층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 매일같이 밥 먹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김정은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예. 자기 개인의 독단이 아니고 당의 공식 기구에 통해서 공식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사인을 했지만 결국은 당 정치국 상무의 결정이니까 나한테 날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보면은 김정은이도 혼자서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북한 주민들의 그 여론 같은데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뭔가 생각이 됩니다. 통치 시스템, 그러니까 좀 구조적으로 이게 가리지 독단으로 결정되는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진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약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럴 수도 그리고 현재 유엔 제재 자체가 북한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예. 나름대로 그 비난 자체를 자기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이제 우리 국민들 깜짝 놀라기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난번에 신 대표님 저하고 같이 민방 훈련 관련해서 핵실험 대피 요령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 6차 핵실험을 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이게 한반도 상공, 특히 이제 서울 상공에서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예.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옵니다만 저게 이제 100킬로톤급 정도의 핵 실험이 핵 공격이 지금 있어요. 서울 강남역이 이제 타점이 타깃이 됐을 때를 가정한 거죠. 타겟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강남의 인구 밀도로 봤을 때 사망자가 한 43만 명. 그리고 이제 부상자는 이것은 직접적인 핵 공격에 의한 부상자입니다. 127만 명. 그런데 추가로 계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방사능 낙진에 의한 원자병. 그로 인해서 한 3년 내에 이 원자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방사능 낙진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퍼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은 그냥
핵 폭발에 의해서, 열 압력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그리고 그 폭발력이 밖으로 한번 쫙 뻗쳤다가 다시 안으로 쫙 당겨버립니다. 예. 그래서 버섯구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때 죽는 사람들이 저만큼 되고 다치는 사람들이 저만큼 된다라는 예.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미국의 주장대로 6.3의 지진파라면 1메가톤급이다. 1메가톤급이면은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돌려보니까 만약에 서울 중심부, 즉 강북 중심부에 핵폭탄이 터지면 강북에는 한 6개 구 정도, 6개 구 정도에 방금처럼 저런 엄청난 피해가 예. 발생을 한다. 예. 근데 그 6개 구의 인구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마 수백만 명이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원자병 제외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 대한민국에 터지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와 면밀하게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북한의 핵 위력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에게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6번이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트럼프도 적지 않게 당황하고 발끈한 것 같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제사회가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제재 카드, 대응 카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경제적 제재도 있을 거고 군사적 대응 제재도 있을 텐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군사적인 그 대응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미국의 그 전략 무기들을 상시 배치 또는 상시 순환 배치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 F-22하고 F-35B를 오산 미군 기지 또 군산 그 미군 기지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상시 순환 배치를 하겠다 예.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그 F-16이 현재 한 2개 대대 정도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예. 그걸 2배 정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북한의 그 핵 그 도발을 예.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나오는 얘기들이 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뭐 핵을 보유해라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전술 핵무기 재배치 부분은 일단 미국의 핵무기니까 우리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바로 들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라 그래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고 우리 남한 지역에도 핵무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그다음에 또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근거 자체가 북한이 핵을 무장하기 때문이니까 이것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무시가 됩니다. 제재할 명분이 전혀 없어지고 북한의 핵을 우리가 용인해주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우리가 얘기를 해봤자 예. 미국이 들어주기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재래식 무기 가지고라도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미국하고 현재 우리 미사일 탄도 중량을 늘리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한 자체를 다 풀어낼 필요가 있고, 예. 만약에 800km 사거리에 1톤 이상이 된다 그러면 300km 거리가 사거리 300km짜리는 뭐 2톤 이상이 될 테니까 북한에 충분한 그 억제력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께서 항상 주장하는 게 삼축 체제 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부족해서 아마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계속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위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현재 뭐 우리가 복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좀 국방비를 빠른 시간에 증액을 해서 예. 삼축 체제 완성을 좀 더 빨리 좀 앞당겨야 되지 않겠나. 예. 여기에 좀 힘을 좀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말씀 있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아침에 우리 군이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는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예. 현무2A 한 발 쐈고, 또 공군에서는 슬램 ER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쐈죠. 그게 뭐 북한에게 공포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 의지를 보여준 데는 충분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핵이 얼마나 무서우냐. 오늘 아침에 쐈던 현무2A 탄두 중량이 1톤이에요. 그거 1000발이 있으면 1킬로톤이 됩니다. 10,000발이 있으면 10킬로톤이 돼요. 우리 국방부의 주장대로 50킬로톤이라면 그 현무2A 5만 발을 한 군데다 내려 꽂아야
50킬로톤입니다. 만약에 메가톤이라면 100만 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핵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놓으면 안 되고 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신인기훈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